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세 번째 출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 측이 공천원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김 시 의원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나라 기자,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뒤 첫 조사를 받고 지난 15일 경찰에 제소한 뒤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 시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 씨도 어제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입니다. 경찰이 남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건 김 시 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며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김 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측이 1억 원이라는 액수를 정해주는 등 먼저 공천원금을 제안했고 그 자리에 남 씨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남 씨는 강 의원과 함께 김 시 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걸 몰랐다며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인들 주장이 모두 배치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조만간 강 의원과 김 시 의원, 남 씨를 모두 불러 3자 대질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로 예정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장 대표 단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SNS를 통해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나흘 전부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을 규탄하고 통일교특검 수용을 압박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쌍특검 요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장 대표 주장의 핵심인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추가 연대 가능성도 타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해외 일정을 앞당겨 현지 시각 19일 오전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 단식은 당내 비판 무마용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은 국정협력으로 이뤄진다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해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 개최되는 겁니까? 네,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내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줄다리기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미자 기재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보이콧 기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가 궤변과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뒤에 숨지 말고 부적격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미자 기재위원장이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른 단독 청문회 개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여야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보좌관이 그런데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경찰의 김경시 의원 조사 오늘로 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김시 의원 출석하면서 추측성 보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 김경 의원, 시의원 지금 발언하는 거 보면서 본인이 할 말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네. 기자가 뭔가 질문하니까 그냥 잘라먹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도가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진실과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그거는 의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미국으로 갑자기 나갔고요. 휴대전화도 교체하면서 텔레에 어떻게 보면 등록했다 탈 때 다시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또 무엇보다도 이분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자마자 이신을 저는 체포하고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고 경찰이 본인이 실제로 김경 시의원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초구인데 압수수색을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봐주기 수사라는 것들이 농후한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거는 진실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게 진실이다. 저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공권력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좀 주도적으로 내가 언론에게 말을 하겠다. 그런 오만이 엿보이는 대목이어서 참 씁쓸합니다. 네, 지금 공천원금 의혹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1억 원이 건네질 당시에 강선우 의원 측이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반환 시기와 함께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좀 중요한 진술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김경시 의원이 출석하면서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실제 강선 의원 측이 요구를 해서 받았다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진술이 김경, 남모보좌관, 강선 의원 너무 배치되고 있어서 예. 실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공천 헌금 쪽으로 1억을 줬다는 김경 의원이 그 사실은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 결과로서 공천 배제됐던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누가 뭐 강력히 요구를 했는지 네. 여부는 범죄 성립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사실 이 3자 간의 진술을 통해서 당일날 돈이 건네졌고 그게 네. 공천 헌금 목적이었다는 것만 밝혀지면 그 뒤에 반환 시점 역시 크게 중요하게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요. 다만 돈 준 사실과 관련해서 3자 간의 진술이 배치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도 어제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다시 부를 전망입니다. 이 조사 하루 만인 건데 이 김시 의원과의 대질 가능성도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배제는 못하죠. 네. 무엇보다도 이 사무국장 얘기는 처음에는 자기는 쇼핑백을 줘서 그 트렁크에 넣었다. 거기에 돈이 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그랬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3명이 만났을 때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장 정도는 줘야 한다. 어떤 돈에 대한 액수를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났을 때 3자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하고요. 강서구에 연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비례대표가 강서구에 와서 뭔가 공천을 했을 때 강선우와 김경 사이에는 원래 친분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동공천이 먹힌다. 그리고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 한 장 정도는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돈을 통해 가지고 공천을 딸 수 있겠구나. 그 중간 브로커 역할을 사무국장이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이제까지 나는 돈을 받는지 여부도 모르고 난 전반적으로 모른다. 그냥 쇼핑백만 넣으라고 해서 내가 트렁크에 넣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김경시 의원의 어떤 진술, 돈을 주고 받은 현장, 그리고 방법, 그리고 액수까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질 신문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찰은 모레 화요일이죠. 이 강선우 의원도 불러서 조사를 할 방침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시 의원, 남 전 사무국장 그리고 강선우 의원까지
세 사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4년 전 벌어진 일이라 수사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규명이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보도된 내용만 보면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 수수 사실 자체를 몰랐고 남모 보좌관으로부터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김경시 의원하고 남모 보좌관 지금까지 진술한 걸로 알려지는 내용,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현장에 강선우 의원도 있었고 강선우 의원 차에 실어줬다고 하면 그게 4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통해서 정치자금법 수수와 관련된 불법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이나 남모 보좌관의 어제 오늘 진술, 둘의 오늘 대진 진술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에 바탕에서 이제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면 강선우 의원의 지금 주장이라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쪽으로 경찰은 수사를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쟁점도 짚어봅니다. 이 예정된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상식과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최소한의 자료조차 외면한 채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더 검증하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 청문회 뒤에 숨지 말고 부적격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오늘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언론과 대통령실의 검증의 시간은 끝났다며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 청문회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단독 청문회가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청문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도 그다음에 참고인도 없고요. 자료도 없는 이른바 산무청문회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 무용론이 굉장히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훈 지명자가 지금 자료를 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싹 빼고 본인 가족들의 헌혈 기록 관련해서 냈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헌혈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 검증 시간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묻는 게 기자들이 묻는 게 결국 국민의 검증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국민 검증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청문회를 아무 자료 없이 했을 때 맹탕 청문회가 되고 언론에서 한 거 이상의 것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큰 게 한 방 없네 이런 식으로 그쪽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면서 그냥 임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게 진심이라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료를 내라. 그리고 만약에 내지 않았을 때 여당에서 도리어 그렇다면 낼 때까지 우리가 일정 부분 일정을 연기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본연의 청문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해훈 지명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요. 민주당도 이렇게 조건 없이 보호하는 그런 자세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자료 제출 미흡 논란을 두고도 또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이해훈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답변서 또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30억 원의 차익을 본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해외 교포인 매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이 부득이하게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라고 좀 보십니까? 쉽게 납득은 안 되네요.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상당한 금액 그리고 상당한 면적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은 없죠. 상식적으로 네네. 좀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예. 성실하고 납득할 만한 그 소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의혹 제기, 문제 제기가 했고 상당히 개연성 있는 문제 제기 그리고 비판받을 만한 여러 과거의 행적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 상당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훈 후보자는 불법은 없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국민들의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부적격 여론이 훨씬 높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해훈 후보자가 직접 국민들 앞에서 해명할 기회는 주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대충 뭐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 이런 입장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비판적 목소리 꽤 나오고 있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민주당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직접 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국민들 여론의 어떤 추이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의 또 다른 답변도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이른바 강남 반포 로또 아파트 이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청약 8달 전에 장남이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이게 혼인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장남을 미혼 세대원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며느리를 약혼자라고 지칭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이혜훈 지명자 입장에서는 나름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신고,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부양 가족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하지 며느리를 약혼자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하튼 부정청약이 아니란 걸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뭔가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까 며느리라고 말하면 본인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장남 그분은 세종에서 살았고요. 심지어 신혼집을 용산에 얻어줬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서초동에서 부모님과 산 것처럼 꾸민 거죠. 어떻게 보면 위장 미혼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혜훈 의원 지명자의 이런 태도를 본다면 앞으로는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궤변을 쏟아내지 않을까 싶고요. 이혜훈 지명자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리고 취업 문제면 취업, 그리고 병역 문제는 병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나흘째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둘로 갈라져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찬반 집회를 열었는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님의 단식은 정쟁이 아니라 정치가 다시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장동혁 대표님과의 함께 뜻을 맞춰 같은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장동혁 대표의 단식 나흘째입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몸도 힘들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승부수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를 승부수라고 정치 공학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보지 않았습니까? 24시간 동안 서서 잠자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절실함과 본인의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단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의회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없는 가운데 일방적인 어떤 독주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야말로 통일교 게이트와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관련해서 동공천 관련해서 게이트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경찰이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의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3대 특검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전 정부 주기는 3대 특검은 2차 추가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상정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 절실함, 본인의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내놓고서 하는 이 절박함에 대해서 승부수라는 표현보다는 좀 절박감이 묻어나고요. 하루하루 더해지면서 진정성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 걱정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서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과를 하는데 뭘 사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황이라는 그런 여기까지의 상황이라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질의응답을 통하는 걸 하면 좋을 텐데 좀 일방적인 사과인데 사과에 있어서의 어떤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영토를 탐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10%, 오는 6월부터는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카드 압박에 유럽 국가들도 강력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를 거론하며 이들 8개국에 다음 달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 6월 1일부터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세는 그린란드 매입 관련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할 때까지 계속 관세를 부과해 유럽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린란드 문제에 비협조적인 나라들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 행동까지 시사하자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해 훈련을 해왔는데 미국을 겨냥한 일종의 무력 시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강력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영국 스타머 총리도 동맹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EU 대사들은 벨기에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뜨거운 외교 현안 짚어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대만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었는데 이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100% 반도체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우리나라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모든 게 불확실성이죠. 네. 트럼프 집권 지금 1년 됐거든요. 예. 지난 1월 20일. 네. 지금 약속을 해도 뒤집으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당황스럽냐면 미국은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TSMC에 거의 의존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HBM은 우리 SK하고 삼성한테 의존하거든요. 네. 그럼 관세 100% 때리면 미국 소비자들이 100%그 관세를 자기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에 투자해라. 그러면 내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럼 투자 지금 신규 건설한 쪽은 1.5배 정도 그 물량은 이제 부관세. 향후 투자한다 그러면 2.5배거든요. 그럼 더 투자하라는 건데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미. 우리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TSMC 같은 경우는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주의 때문에 무제한적인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최혜국 대우에다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 그랬으니까 네. 네. 어쨌든 개발 협상을 한다니까 또 이제 파고가 오겠죠. 밀려오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병합에 결국 관세를 무기로 또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서방구 전략입니다. 네. 이제 미국의 국제주의, 국제 질서를 우리가 모두 지킴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이 시대가 갔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판단하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5대 대통령이었던 멀로주의 1823년 네. 미국만 살겠다. 유럽과 관계없이. 이거를 1904년에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방구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럼 남북 아메리카의 그린란드 거기 들어갑니다. 예. 서반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반구 중심으로 소제국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게 시어도르 루즈벨트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그 시어도르 루즈벨트의 서반구 전략을 이어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제 석유 자원, 그 다음에 그린란드는 미리 북극 항로 또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반구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서반구에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위협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사태도 있었던 거고 칠레 아엔데 정권도 지원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전략에서 자원, 안보,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의 침투 방지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도 반발이 거세거든요. 유럽에서는 앞서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이 트럼프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크레이지 트럼프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토 동맹국이거든요. 지금 그린란드에 미국 기지가 있어요. 예. 네. 미국과 덴마크는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덴마크를 지키러 미국 군대가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덴마크를 지금 달라는 거고 안 되면 침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동맹이 동맹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보다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예. 일이고 유럽으로서는 나토의 붕괴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나토의 헌장 5조에는 집단 안보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라도 침공을 받으면 이제 32개 국가거든요. 나머지 국가가 집단적으로 전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침공하면 나머지 31개 국가가 미국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합병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한 7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침공은 지지가 4%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관세를 부과하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동인 거지 지금 국내외적으로나 지지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예. 이 유럽 각국 거세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제 번쟁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번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에 좀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미일 동맹 조약이거든요. 상호 방위 조약. 네. 오키나와에 후텐마 기지로 아주 큰 게 있어요. 근데 오키나와 탐난다고 오키나와 달래는 거거든요. 안 주면 사겠다. 안 주면 군사적으로 침공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미일 동맹 깨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나토는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게 이 일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이 후유증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미 나토는 균열이 생기고 있고 네. 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눈이 다 거긴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린란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토의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관세왕이다, 미스터 관세다 이런 문구가 적힌 글을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관세 무기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생각이 없죠. 왜 저러냐면 네. 이제 품목 관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상호 관세는 국제무역 비상경제법, 국제비상경제법이라는 걸로 안보에 위협이 되면 취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뭐냐면은 무역 적자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무역 적자가 누적해 왔는데 모든 미국 대통령은 그러면 안보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곧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지 않거든요. 예. 이 보수 대법관이 뭐 2대 1이라 하더라도 보수 대법관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적으로 지금 포석을 두는 거죠. 거기에 나와도 자기는 계속 이제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지금 예고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안심하는 게 아니라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주목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연설 시간만 45분인데 어떤 메시지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한 30분은 자기 자랑할 거고 예. 네. 자기 잘했다고 관세 계속할 거다. 그린란드 자기가 할 거다. 세계 평화 자기가 지켰다. 그다음에 트럼프 이코노믹스 계속할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반복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45분 연설해도 환영받지 못할 그러니까 자화자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올해 하반기 증시 상장을 예고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곧 꺼질 테마주 열풍인지 이 거대한 산업의 전환점인지 최수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2, 1.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발사체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스페이스X는 2002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기업.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화성 정착 등 우주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ow awesome it will be to have American astronauts plant the flag on another planet for the first time? 이 스페이스X가 올 하반기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덩달아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초기 투자한 미래에셋 그룹주가 급등했고 발사체와 위성을 만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ETF 등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민간 소형 위성 발사 업체인 로켓랩이 50% 넘게 뛰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제 우주항공이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전략 산업이 됐다고 분석합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발사체 기술들을 충분히 축적을 했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유망할 수 있다라고. 다만 산업의 실적이 아직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데다 스페이스X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저가격에 들어와서 증자를 한 3천억 불 할 거 아니에요.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더 저가로 쏘아올리겠죠. 이거 이외에 살아남을 기업이 있겠는가? 우주항공 테마를 포트폴리오 중 일부로 담아 장기 분할 매수하는 게 바람직한 접근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주말을 달구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중국 짝퉁 논란 짚어볼게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K-뷰티 인기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올리브영 매장과 똑같은 매장이 중국 현지에 잇따라 등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로 비슷하길래 베끼기란 표현까지 나오는 건가요? 중국의 후난성의 창사시라는 곳에 온리영이라는 브랜드가 나타나서 매장 수를 지금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대표 색상이 녹색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한데 거기에 로고 디자인, 상품 진열 방식, 쇼핑백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외국인들이 특히 이용하다 보면 한국 브랜드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단순히 특정 제품을 베끼는 게 아니라 거의 브랜드를 대놓고 베끼는 수준인데 이게 뭐 비단 뷰티 업계의 일만은 아니라면서요? 중국의 그 무무소라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가 그전부터 한국 브랜드로 오인하게 유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무무소가 중동에 진출해서 중동에서 영업하면서 KR을 내세운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KR이 코리아의 약자인데 최근에 서경덕 교수가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제보를 해줘서 확인을 해봤더니 무무소 매장 간판에 KR이 써 있더라. 이렇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오인할 수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 정도면 작정하고 착각하려 만들려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중국 업체들의 모방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현지에서는 우리 프랜차이즈를 베낀 그런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펴져 있나요? 매우 많은데 일단 2021년에 SPC가 파리바게뜨를 모방했다는 중국 업체 바리베이텐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승소한 사례가 적습니다.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이 중국의 주요 공항에 롯데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럭키리아, 엔젤리너스를 떠올리게 하는 엔젤리스 이러한 이제 브랜드들이 간판, 글씨체, 인테리어, 메뉴 이런 걸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짝퉁 브랜드가 베낀 것도 좀 억울하기는 한데 이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 이제 빙수 브랜드 설빙 이런 우리나라 유명한 매체 브랜드 있잖아요. 설빙이 2015년에 중국에 진출하려고 해서 딱 가서 보니까 이미 중국에 설빙이 있는 거예요. 설빙 원서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설빙을 보고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이 브랜드를 지은 건데 오히려 그쪽에서 막 소송으로 막 대응하고 우리나라 브랜드한테. 그래서 설빙이 나중에
그 7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너무나 큰 피해를 받고 결국에 중국 진출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브랜드가 떴다 하면 주변 국가에서 일단 자기네들이 등록하고 보는 그 브랜드를 이런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어서 요즘에 조사를 했더니 중국, 베트남, 태국 등 6개국에서 그 한국의 어떤 그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를 우리가 당한 기업이 2019년에 1,100개에서 작년에는 6,100개로 5년 새에 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번엔 그야말로 열풍을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쿠키 얘긴데요. 이 두쫑쿠의 인기가 이제 한국을 넘어서 무려 북한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북한의 백화점에서 우리나라 두쫑쿠를 떠올리게 하는 초콜릿 안에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네. 그러한 제품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북한 내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고 일본 제품으로 보이는데 네. 일본 말로 오이시, 그러니까 맛있다 이렇게 써 있고 그림의 일부는 손으로 다 이렇게 수제로 지운 듯한 이런 형태의 제품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지금 북한을 상대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제품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 같은 제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두쫑쿠 열풍이 국내뿐 아니라 이 세계로도 좀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두쫑쿠가 있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동아시아에서 그 유행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뜨면 옆에 나라에서도 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두쫑쿠가 중국에서 뜬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본에서 뜬다는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16일자로 일본 SNS에 도쿄 신주쿠를 중심으로 두바이 쫀득쿠키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일본의 카페들의 홍보글이 잇따라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달 초부터 일본 SNS상에 두바이 쫀득쿠 쿠키 막 이런 식의 키워드가 이제 언급량이 늘어나더니 급기야는 판매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신주쿠 카페들이 한국 트렌드, 한국 디저트 이런 식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제 홍보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일본 마트에서는 아예 설명을 한국어로 달아서 그런 식으로 두쫑쿠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9,000원, 10,000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가격이 한 3,000~4,000원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두쫑쿠가 화제를 모은 게 우리나라 아이돌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장원영 씨 같은 아이돌들이 두쫑쿠를 올리면서 화제가 됐던 건데 우리나라 아이돌이 워낙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뭐 라이즈, 성진, 이즈나, 방지민 뭐 이런 씨들의 두쫑쿠 먹는 영상이 조회수가 수백만 회가 올라가면서 막 네티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이라던데 너무 궁금하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다시 공기질이 탁해졌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광주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영남 지방과 대전을 중심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영남 지방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바람도 약간 강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는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는 흐리겠습니다.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이 6도, 대전은 8도가 예상되고요. 광주와 대구,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화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한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8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